안녕하세요. 경기예술고등학교 교사 홍인선입니다. 이게 제가 텔레비전에 제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흥분돼서 제대로 말을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술 교육입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일컬어졌던 예술에서도 인공지능이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인공지능이 얼만큼 예술 표현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런 수업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이랑 마찬가지로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나리자랑 텔레비전이 있으면 아이들은 어떤 걸 더 보고 싶어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TV를 더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TV랑 게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애들은 다 게임 쪽으로 가겠죠. 그걸 감상하기 위해서. 아마 과거 그 모나리자가 있던 시기에 그 TV가 있었으면 모나리자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미술품으로 인정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시대에 맞는 예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미술관에 가보면 고전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한 그런 예술 작품도 많이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영상 작품이나 이런 미디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모마에서는 영국 컬렉션에 게임 팩맨이나 심시티 같은 게임을 영국 컬렉션으로 선정하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시대가 그만큼 변화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기술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시대에 맞는 교육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저도 인공지능이 너무 어려운 기술이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한테 이런 정도의 지금 이미지 구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인공지능의 이미지 표현 사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그러면 예술의 의미는 도대체 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미술 교육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목차는요. 그래서 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기술, 제가 짤막한 지식이지만 알려드릴 거고, 인공지능의 이미지 생성 사례, 그리고 4번에 인공지능에 관한 예술작품 사례. 이것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도구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주제로 해서 예술을 표현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작가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수업에서 적용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하고 예술은 원래 테크네라고 하는 하나의 어원에서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술의 영역에 있는 우리는 종종 기술에 대한 거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근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요, 예술의 모든 게 변화합니다. 예술의 재료나 형태나 의미, 미적 대상, 미적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합니다. 초기 예술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손으로 하는 수공예 예술이었습니다. 뭐 물감이나 붓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부 손으로 그림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이런 수공예 예술이었는데 기계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26년 카메라 등장서부터 본격적으로 기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서부터 기계가 예술에 들어와서 많은 게 변화했는데요. 기계를 사용한 예술의 예를 보면 기계를 예찬하는 미래파가 나오기도 하고 기계 중에서도 전자기계를 사용하는 비디오 아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예술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등장하기 이전하고 이후에 예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지금 들어오려는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 이전과 이후에 예술은 또 되게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요. 인간하고 인공지능의 대결 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이랑 인간 작가가 제작한 작품을 동일한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관람객들한테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했어요. 어느 작품이 마음에 드냐? 어느 작품이 1등을 했을까요? 인간 작가의 작품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의 작품이었을까요? 이게 2017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행히 인간 작가들이 1, 2,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근소한 차이로 4등서부터 쭈르륵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이렇게 발달이 됐고 인간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인공지능이 했는지 이미. 이게 기계가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잘 이미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벨라미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2014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14세기에서 20세기 초상화 15,000개를 학습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2014년이니까 15,000개지 지금은 뭐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켜서 세상에 사실은 이게 세상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어떤 인물의 초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5억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업에서 감상 수업에서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애들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 그럼 이 5억 원은 누가 가졌냐? 알고리즘을 개발한 인공지능 개발자가 가졌냐, 누가 가졌냐. 이게 질문이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창작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원래 그 작가의 사인이 들어가야 될 란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초상화를 제작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표현하게 하는 인공지능의 기술은 그럼 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기계학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머신러닝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기계를 학습시키고요. 거기에 하나가 인공신경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방법으로 심층학습, 딥러닝이라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방법을 지금 이미지 인식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그럼 뭐냐?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신경세포를 그대로 모방한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인간의 신경세포인 뉴런의 모습을 지금 여기다가 배치했는데요. 신경세포 말단에서 자극을 이렇게 입력받으면요. 그 입력받은 자극을 다음 뉴런으로 또 그 다음 뉴런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연결하면서 자료를 처리를 하거든요. 인간이. 근데 이런 뉴런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인간 뇌에는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다발을 신경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모방한 것이 인공신경망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력층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으면 자료를 처리를 하는데 이 자료를 처리하는 층이 인간처럼 1000억 개의 세포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층을 보통은 뭐 수백 개, 수천 층 이런 식으로 다층으로 해서 요 층을 다층으로 해서 처리를 자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층 구조라고 해서 다층 여러 가지 층을 학습시킨다 해서 심층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요 층이 인간도 자극을 받으면 그거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도 이 층이 너무 사실은 복잡해서 이 하늘색 층이 너무 복잡해서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알 수 없는 층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요렇게 하는 요런 기술이 나오면서 가능해진 게 이미지 처리나 음성 인식입니다. 근데 이 이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이전의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료 입력에 사과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동일한 사과여야지 걔를 사과로 인식했거든요. 예를 들어 색깔도 동일하고 크기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동일해야지 완벽하게. 근데 이렇게 다층 구조로 학습을 시키면 사과가 약간 찌그러져도 이 사과인지 인식할 수 있고 먹다 남은 사과여도 인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얼굴 이미지 인식이라던가 아니면 음성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것들만 지금 모았어요. 해서 보시면 세계적인 IT 기업, 거대 IT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글의 딥드림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딥드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인공신경망의 은닉층이라고 말씀드렸죠. 은닉층, 그러니까 어떤 작동 원리로 얘가 출력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거를 시각화할 목적으로 제작된 게 사실은 딥드림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미지 생성도 가능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해파리 사진을 그 동물을 학습한 인공지능인 딥드림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물의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하늘을 봤을 때, 저거는 사람 얼굴처럼 생겼네.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여기 이 해파리 사진 중에서 동물의 패턴이랑 비슷한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찾으면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10번을 반복해서 찾으면 여기서 계속 동물을 찾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찾고 20번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간은 이게 구름에서 사람 얼굴을 봤어도 구름이라고 알지만 인공지능 기계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각화됐는지 그 자료를 출력하는지를 알 수 있게 개발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도 체험할 수 있게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딥드림 제너레이터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해봤어요. 고흐의 그림을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어서 딥드림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동물의 이미지를 막 찾죠. 이상하죠. 이상한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동물의 이미지를 이렇게 학습한 것에 넣으니까 이상한 약간 환상적인 그런 이미지, 꿈에서 볼 듯한 이미지가 나왔다고 해서 딥드림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딥드림을 활용해서 작품을 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는 더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해서 2016년에 개발된 프로젝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델프트 공과대학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진짜 렘브란트가 그린 것 같죠? 근데 사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렘브란트가 그렸음직한 그림을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거의 제작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렘브란트의 작품을 300여 점을 데이터를 고해상도의 스캐닝을 받아서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고 거기에 특징 같은 거를 잡아냈습니다. 특징을 분석해서 이게 안 넘어가네요.
특징을 분석해서 그것을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물질화 시키기 위해서 3D 프린터기, 요즘 기술이 엄청나죠. 그 3D 프린터기로 13개의 레이어, 그러니까 13층의 레이어로 해서 그 렘브란트의 텍스처, 그 붓질의 질감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완성을 했죠.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아요. 이거는 기존 화가의 그 화풍을 그대로 모방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맞는데, 근데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그 예술적인 표현에 있어서, 그 테크닉적인 표현에 있어서 정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미술 전공자도 사실은 렘브란트 그림을 모사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감정까지 표현해냈다는 그런 작품인데, 이거를 기술력으로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라고 해서 여기서 작년 초에 고갱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간단한 스케치를 사실적인 이미지로 실시간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를 변환 누르면, 그러니까 재질을 선택해서 변환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실적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시연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좌측에 마운틴이라고 재질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변환 누르면 바로 이제 마운틴이 나오죠. 이렇게 바로 그려져요. 그리고 트리를 그리려고 합니다. 나무를 이제 제가 여기쯤에다가 그릴 건데, 쭈르르 그려서 변환 딱 누르면 나무가 짠 생겨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풀밭 만들려고 해요. 바다 아니고 풀밭 만들면 풀밭 쫙 만들고, 길도 만들 수 있어요. 건물도 그릴 수 있고 길도 만들 수 있거든요. 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길. 길에서 변환 하면 이렇게 길. 짠! 이렇게 나와요. 이제 뭐 애들한테 뭐 사실적으로 그려라 어쩌라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컴퓨터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변환해 주긴 하지만, 그거는 단순한 붓이나 뭐 물감을 대신하는 도구 정도의 역할이었다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기술들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사실적인 이미지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표현 활동을 대신하는, 조력자를 넘어서 대신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예술이나 예술가에 대한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주로 도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앞서간 작가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그거 기술을 주제로 해서 작품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박관우 작가의 휴먼 컨버세이션입니다. 이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채팅한 거를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요. 챗봇한테 학습을 시키고, 챗봇이,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처럼 인간을 모방해서 대화를 만들거든요. 그 대화를 사람이 이렇게 읽어주는 영상 작품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계는 인간을 모방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의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이 변화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작품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엄청나게 보급이 됐죠. 인공지능 스피커가 보급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언어 습관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짧게. 왜냐하면 잘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이름이 알렉사예요. 그래서
아이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알렉사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신승백 김용훈 작가의 작품을 몇 가지 보실 텐데요. 네. 이 작가는 주제가 인간과 기계의 인식 차이에 관련된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캡차 트윗이라고 해서 캡차를 기계가 읽을 수 없는 이미지로 바꿔서 올리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캡차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보안 문자. 컴퓨터랑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개발된 보안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컴퓨터하고 사람의 어떤 인식 차이나 특징 차이를 주제로 해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보여드리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가 작품을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공지능한테 판별을 받습니다. 얘가 초상화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다시 고쳐서 인식 못할 때까지 고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초상화로 있고 인식하는 정도까지 해서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꽃의 이미지를 변형을 합니다. 심하게 왜곡을 해서 인간이 봤을 때는 이게 꽃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인데 기계는, 인공지능은 이걸 꽃이라고 판별한 예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이제 수업에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수업은 예술고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컴퓨터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의 이미지 표현 사례들 이렇게 소개하고 웹사이트 체험하고 감상 활동하는 거 하고 그 다음 표현 활동으로 포토샵으로 캡차 만들기, 아까 신승백 김용훈 작가의 작품처럼 캡차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상 활동 후에 인공지능을 사용한 작품에서 이렇게 하는 인공지능 작품은 예술인가라고 애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 대답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체가 의식을 가지고 예술을 추구하지 않지만 이미 작가들이 추구하는 예술을 학습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고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없어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창작 주체는 뭐 단순하게 코딩을 한 엔지니어라고 생각한다는 친구도 있었고, 이 친구처럼 인공지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작품을 창조하지 못한다. 근데 창작 주체가 누구인지 따지기 전에 창작 주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는 행위만 두고 보면 인공지능도 창작 주체이겠지만 사고 과정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인간만이 창작 주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추가로 아이들한테 질문 만들기를 해봤거든요. 질문하고 싶은 사항. 이건 잠깐 넘어갈게요. 앞으로 아이들이 이런 거를 질문했어요. 앞으로 예술 분야에서 사람이 설 자리는 그런 과연 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친구가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예술 분야가 미술적인 어떤 테크닉 이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대중화되어 버려서 미술의 영역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랑 되게 비슷한 답변을 한 친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감상 수업을 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캡차 만들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형상이 드러난 사진을 선택하고 포토샵으로 변형시켜서 이미지 인식 여부를 판별하게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포토샵으로 변형하는 거 다 잘 아시니까 그건 건너뛰고 이미지 판별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이미지 판별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라던가 구글 렌즈, 구글 비전 AI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구글 렌즈랑 구글 비전 AI를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학생 작품이거든요. 학생이 밀로의 비너스를 그 변형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으려면 밀로의 비너스 사진이랑 제가 비교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구글 렌즈에 밀로의 비너스 넣었더니 바로 이렇게 루브르 밀로의 비너스라고 이렇게 쭈르륵 떠요, 진짜. 그리고 학생 작품 넣었더니 못 알아봤어요. 의자라고 이렇게 의자라고 떴죠. 그리고 구글 비전 AI 같은 경우 훨씬 더 그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구글 AI는 되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석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 레이블스를 보면 클래시컬 스컬프처다, 뭐 고전 조각이다, 뭐 스톤 카빙이다, 아트다, 뭐 카빙이다, 에이션트 히스토리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학생 작품도 분석한 거를 보면 여기 학생 작품 뭔지 잘 못 알아봐요. 그 디자인이다, 패턴이다, 테이블이다. 아까 의자라고 구글 렌즈는 인식했는데 얘는 테이블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퍼니처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한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석고상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기계는 인식하지 못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작품 평가랑 생각 정리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가의 역할은 그럼 뭐냐라고 아이들한테 질문했는데요. 인공지능이 화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거라고 아이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그림 그리는 기법이나 필체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담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예술을 위한 도구에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역할은 이러한 가치 판단과 아름다움의 의미 창조에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인공지능을 물감이나 붓처럼 그렇게 그 도구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마 곧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이전과 이후에 예술은 굉장히 형태라던가 개념이나 영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간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표현이라던가 지금 사실은 추상적인 표현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한 표현 같은 게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인간이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한테 있어서 예술활동의 의미는 뭔지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예술활동의 의미를 정립하고 예술 교육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지금 기계나 기술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에 기술을 단순하게 도구적 차원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기술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회라던가 개인의 삶이나 일상 같은 것들에 주는 영향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제 학교는 학생들한테 질문도 던졌지만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지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답을 알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답을 이제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할 문제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